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오늘 챕터 3 절하상품 포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챕터 2에서는 절하상품을 만드는 제작 과정이라든지 전처리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챕터 3에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상품들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물이 많잖아요. 메시지 태그를 거른다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붙인다거나 리본에서 이제 글귀를 뽑아낸 그런 리본들을 붙인다거나 하고 있는데, 프린터기를 구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용도별로 어떤 문구를 선택해야 되냐, 혹은 어떤 리본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화환 같은데 리본이 많이 쓰이잖아요. 이제 글씨를 쓴 축회가 영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전에 반짝반짝하고 혹은 알록달록한 리본에 글씨를 프린트해서 어딘가에 거는 것들을 요즘 플로리스트들이 많이 하지 않으셨었는데, 최근부터는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리본을 다시 거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로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를, 그게 아무리 인사치레라더라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렇게 작은 글씨로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픽에다 꽂아서 어레인지하는 걸 또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플로리스트들은 아무리 이제 그걸 판매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에 그 리본이 주는 영향이 너무 큰 게 싫어서, 혹은 그 작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리본 글귀 리본 자체를 조금 더 세련되고 예쁘게 잘 어레인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내용을 볼게요. 축하환이라든지 근조환, 축하 바구니 이런 데다가 왼쪽에는 축 졸업, 혹은 오른쪽에는 졸업을 축하합니다 등, 아니면 누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표시를 리본을 하죠. 그래서 요즘엔 재미난 문구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글씨 리본을 선택할 때는요, 글씨 리본의 그런 재질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실크, 벨벳, 금속 종이, 면, 레이스, 메탈리크, 오간디, 공단 등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리본의 그 특징에 맞게, 그리고 꽃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재질의 리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4쪽을 보면요, 리본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식 리본을 또 선택해야 돼요. 아까는 문구를 내리는 그런 스트리머를 생각했다면, 그 위 혹은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보호를 제작하는 리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본의 용도는 말하는 대로 묶는 기능도 있지만, 좀 더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장식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 선택을 할 때는 꽃보다 더 많이 튀지 않게, 혹은 꽃과 유사한 색감, 어우러지는 색감, 이런 것들로 선택하실 수 있고, 근조화환의 경우는 간혹 고인의 선호하셨던 그런 컬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화이트나 블랙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자, 보호와 장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 75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보호의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1과제 핸드타이드, 구조물 핸드타이드의 그 세트로 코사주를 하나 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사주에서 들어가는 이 보호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호들의 특징을 알고 한두 개 연습을 잘 하셔서 적용을 하나 하면 높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호라는 거는 우리가 동그랗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걸 보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리본은 버터플라이 보호라고 해서 나비 모양 보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리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호를 만드는 줄 자체를 리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우리 프렌치 보호가 있는데, 가운데 동그란 게 있고 양쪽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를 만들었고, 스프레이 보호 같은 경우는요, 모양이 비슷한데, 프렌치 보호랑 비슷한데 끝에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뾰족하게 스트리머를 잘랐어요. 자, 부케 보호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하게 여러 번 끈을 묶어가지고
잡을 수 있게끔 해줬고 꽃에 묶으시는 거예요. 그 스파클 보우는 위에가 뾰족하게 남겨놓고 감아서 내려오고요. 로켓 보우는 양쪽으로 감아서 묶어주고 롤드 보우는 밧줄처럼 이렇게 돌려서 단단하게 밧줄처럼 해서 묶은 거고요. 버슬 보우 같은 경우는 위에 보우를 납작하고 길쭉하게 만들어서 여러 겹을 잡아서 묶었습니다. 이렇게 보우라는 거는 리본을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묶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버터플라이 보우 자체를 리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식을 이제 탈피해야 돼요. 그러면 섹션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보우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루프, 센터 루프, 코사지, 스트리머. 네, 정답은 코사지인데요. 그렇죠? 코사지라는 것 자체는 가슴이나 그리고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얹을 수 있는 그런 꽃이잖아요. 근데 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 프렌치복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동그랗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루프라는 거예요. 그 옆에도 보우를 뜻하는 이런 모양이 루프인데 센터 루프는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센터 루프라고 해요. 그리고 4번의 스트리머는 밑으로 내린 리본을 스트리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장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식 리본 제작할 때 포장 재료로는 뭐 한지, 뭐 양지, 셀로판지, 뭐 크라프트지, 증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트지, 뭐 왁스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런 포장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리본 재질을 선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꽃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라든지 색감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뭐 촌스럽다고 여겼던 그런 종류의 그런 망사들도 있고 비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세련되고 예뻤을 거잖아요. 근데 약간의 포장도 그리고 포장 기법이라든지 포장지 선택하는 것도 약간의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호하시는 분의 그런 기호에 맞게 포장을 잘 알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장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지에 따라 되게 다양한데 포장지 질감에 따라 다양한 거니까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포장을 해주시면 많고요. 요즘에는 포장 자체에 우리 샵이나 아니면 그 플로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엄청 그 포장에 많이 녹여내는 편이거든요. 뭐 태그도 같이 걸거나 뭐 도장을 찍거나 뭐 명함을 붙이거나 뭐 스티커를 같이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기의 그 플러샵 이름 혹은 플로리스트 이름이 아예 새겨져 있는 포장지를 그냥 아예 이용하신다거나 그렇게 다양하게 브랜딩한 그런 포장들도 많습니다. OW1H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뭐냐면 5가지 W가 있는데 누구한테 갈 거냐, 이 받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why, 왜 드리는 거냐, 의미, 그리고 what, 상품, 어떤 상품을 보낼 거냐, 그리고 where, 장소, 어디다가 보낼 거냐, 그 다음에 when, 언제 보낼 거냐, 그리고 1H는 how, 어떻게 전달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상품을 만들고 포장하는 그리고 또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고 가볼게요. 섹션 3 문제 풀기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왜 포장하지? 라는 거에 대한 틀린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1번 배송 중에 파손 방지, 수분 공급, 판매 행위의 표시, 휴대하는 데 편리성 제공. 포장의 목적은 뭘까요? 자, 배송 중에 파손 방지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거를 판매했다라는 거 혹은 뭐 누군가한테 이 가게의 상품을 구매했다는 걸 표시할 수도 있고요. 휴대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분 공급하는 거는 포장의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상품을 조금 더 신선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섹션 4의 절하상품 마무리를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전처리들을 챕터 2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물올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냐, 상품 만드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절하상품을 이제 만들었고 전달했을 때 그 이후에 후처리에 관한 것들인데요. 물올림에 필요한 수명 연장제를 같이 동봉해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넣어준다거나 당, 살균제, 에틸렌 억제제, 식물 생장 조절제 등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말리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에 포장을 잘 풀러서 화병에 꽂아 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후 처리에 관련된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절화 보존제 같은 경우는 샵에 구비해 놓으시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름에는 약간의 락스도 조금 넣을 수 있다. 혹은 겨울에 또 당 성분을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을 수 있다라는 팁을 고객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꽃다발 마무리는요. 일단 꽃다발이 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사선으로 줄기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바인딩 포인트 묶음점 아랫부분에는 줄기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꺾인 꽃이나 상처난 꽃은 정리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 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선으로 줄기를 자르는데 대부분 꽃다발이 바로 나갈 때는 사실 일자로 잘라서 포장지라든지 옷에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그 줄기 끝을 그냥 단번에 그냥 일자로 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 바구니 마무리 및 관리를 보면요. 물이 새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바구니 얘기를 했었지만 바구니에 비닐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투명한 그런 OPP라든지 그리고 꽃과 어울리는 색감의 비닐을 깔고 폼을 넣는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꼭 끝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플로랄 폼이나 고정 재료가 정확하게 뭐 그린이라든지 꽃으로 잘 가려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플로랄 폼이 운반 도중에 혹은 가서 보시면서 좀 물이 충분하지 않다 그럴 때는 미리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시고 혹은 절화에 건조한 곳에 있다 하면은 절화에 약간의 스프레이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섹션 4에 우리 문제 하나 풀고 가볼게요. 절화상품 유지 관리의 사항으로 틀린 것. 예. 우리가 항상 문제 풀다 보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것 찾는 그런 방법들, 그런 제시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론을 잘 알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 하면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그 문제랑 맞는 그 내용을 다 그냥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정답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절화상품 유지 관리의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시간 보관 시 절화의 수명을 위해 실온에서 보관해서 세균의 번식을 막는다. 바로 틀리죠. 실온이 아니고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온 처리를 할 수 있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은 정말 낮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에 가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 3, 4번은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절화 보존제와 같은 약품은 수명 연장과 품질 유지에 효과적이다. 절화 상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주변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절화의 수명이란 절화를 물에 꽂아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네, 2, 3, 4번을 정답으로 외우시고 1번 실온에서 보관해서 세균 번식을 막는다. 이건 좀 틀린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그냥 대충 훑어서 정답만 자꾸 체크하지 마시고 아예 문제 자체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챕터 4 분화상품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화상품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분 얘기하는 거예요. 흙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 그리고 흙에서 자라나는 식물들, 관상식물들을 우리가 관에서 배우는 건데요. 일단 일반 화분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관엽식물, 그러니까 잎을 보는 식물, 뭐 난과식물, 선인장, 뭐 다육이, 뭐 일반 화초들 등등 있어요. 그 식물에 맞는 흙을 넣고 키우는 그런 과정을 보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식물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변형해서 어레인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수업이나 아니면 상품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테라리움이라는 거예요. 자,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이나 아쿠아리움 이렇게 하면 무슨 리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문제가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라리움이라는 건 투명한 용기, 겉이 가려져 있지 않고 투명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식물들을 넣고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넣고 식물을 넣어서 혹은 유리 용기가 뚜껑이 닫혀져 있는 그런 온실처럼 되어 있는 용기도 있거든요. 뚜껑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흙을 넣고 식물을 넣었다.
그러면 테라리움이에요. 그러면 밀폐식 테라리움은요, 기억에 보면 밀폐식 테라리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식물들이 똑같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하면서 습한 것들이 생기는데 습기에 강한 아이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프레니움 혹은 네프롤레피스 이렇게 아디안텀 약간 습해도 오래 견디고 살 수 있는 아이들, 혹은 개방식 테라리움이다. 그러면 건조해도 괜찮은 아이들, 드라세나 남천야자, 청모 이렇게 좀 큰 아이들도 있고 조금 더 작아서 다육이나 선인장 같은 것들을 심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밀폐식과 개방식은요, 어떤 차이예요? 같은 성질,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끼리 모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리움을 하실 때에는 밀폐식이냐 개방식이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쁜 것만 생각하고 식물을 아무렇게나 막 골고루 섞으시면 안 되고 같은 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모아서 따로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테라리움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비바리움이 있습니다. 이 테라리움의 변형된 형태인데 여기에는요, 도마뱀이나 이구아나 이런 파충류나 곤충을 넣어요. 그래서 식물 말고 뭐 동물이나 곤충이 들어갔다. 그럼 비바가 이제 그 동물을 뜻하는 용어인데 비바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아쿠아리움 있죠? 여긴 누가 들어가 있어요? 물과 수생식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리움이라고 하면 용기 혹은 굉장히 큰 그런 수족관 혹은 가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동물이 들어갔냐, 식물만 들어갔냐, 수생식물이 들어갔냐 이런 차이를 보고서 이걸 맞히시면 돼요. 자, DC 가드는 테이블에 혹은 우리가 저녁 식사, 뭐 점심 식사, 뭐 같이 식사하실 때 테이블에 정말 올려놓은 작은 접시. 접시는 밑에가 움푹 파여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아주 낮게 흙을 깔고 식물을 거기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DC 가든이거든요. 접시에 올려놓은 작은 가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그 낮은 흙에서 키우진 않잖아요. 이거 뭐냐면 생육 속도가 좀 느리고 아기자기하고 약간의 저온 형태를 이루는 그런 형태, 그걸 DC 가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분 요구도가 비슷한 식물들을 모아서 심으셔야 돼요. 자, 거리부는 행잉 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걸어 놓는 거예요, 화분을. 그래서 얘는 밑으로 늘어지는 그런 덩굴성 식물들을 심는 게 참 예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아요. 벽이라든지 아니면 천장, 혹은 우리가 가끔 외부에 나가면 기둥이 높은 그런 아치형 혹은 그런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리에서 중간중간에 거리분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분식 토피어리라고 있습니다. 토피어리라는 거는요, 뭔가 원래 식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양을 조금 더 탈피하고 좀 새롭게 전전 기법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분식 토피어리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용기에서 식물이 자라났는데 좀 더 동물이나 기하학적 모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와이어를 끼우거나 나무를 넣어서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준다거나, 우리가 뭐 아이비라든지 뭐 그런 소재들은 덩굴을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 하트 모양을 만들어놔서 그걸 타고 가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분식 토피어리라고 합니다. 착생 식물 붙이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돌이나 나뭇가지에 붙어서도 살 수 있는 식물들을 이용해서 이제 풍경을 만드는 거고요.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물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꾸기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수서나 뭐 아마릴리스, 히아신스, 뭐 스킨답서스, 스타티필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만 있어도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경과 분재가 있는데요. 분경은 주로 정말 큰 나무, 멋진 큰 소나무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주로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자연 경관과 흡사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 근데 분재는요, 키가 낮은 나무를 심어 놓고 키가 큰 오래된 나무인 그 특징과 정치를 같이 축소시켜서 갖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소나무 혹은 국화 이런 것들을
모양을 바꿔가면서 줄기들을 와이어를 처리하면서 일부러 다른 수영으로 바꾸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경과 분재를 통해서 아주 큰 자연을 축소해놓은 듯한 모양을 보시면 돼요. 네, 숯 부장은요, 말 그대로 숯에 난과 뭐 야생화, 뭐 아니면 다육식물 등을 같이 어우러지게 심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식물이 있다면 우리 흙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토양의 재료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과 식물은 뗄래야 뗄 수 없겠죠. 분화식물에서는 특히요. 자, 토양은 수분 공급을 해주고 식물을 지지해주고 양분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분해도 해주고요. 식물의 생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토양의 최적 구성은 식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구성이 고상 50%, 액상 25%, 기상 25%래요. 그러니까 흙이 꼭 덩어리진 걸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 혹은 공기 중에서의 토양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 수분은 모세관수, 중력수, 흡착수 등이 있고요. 토양 재료는 일반 흙과 또 그리고 유기질 배합 용토가 있습니다. 네, 일반 흙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밖에 있는 그런 흙이에요. 밭흙, 사질토, 양토, 점질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질토 같은 경우는요, 끈적끈적하죠. 점토, 우리가 많이 가지고 놀아봤던 이런 점토들은요, 50% 이상의 점토를 향유한 토양은 보수력과 보비력이 좋은데요. 어때요? 흙이 끈끈하고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배수성이 나쁘겠죠. 그리고 양토 같은 경우는 점토가 25%에서 37.5% 정도가 되는데 배합, 보수, 보비력, 통기성이 다 우수해요. 그래서 보통 나무 혹은 그 화초를 심을 때 이 양토를 이용해서 심는다고 보시면 돼요. 바트기나 사질토 같은 경우는 그 특징에 맞게 또 다른 흙 혹은 비료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배합 용토를 보니까요, 부엽토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낙엽을 썩힌 건데 뭐 떡갈나무나 밤나무, 동백, 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잎사귀들을 섞여서 흙과 같이 섞어 쓰는 걸 말하고요. 수태는 순수한 이끼를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강산성이고 보수성, 보비력, 배수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태 같은 경우는요, 난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아주 부들부들한 이 캡에 난을 하나씩 심어져서 키울 때 그 뿌리를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게 수태예요. 습하고 보수성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애들이 수태다. 피트모스는요, 수태, 양치류 등이 퇴적돼서 썩으면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탄화된 것이래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높고 보비력, 보수성, 통기성, 우수, 염기, 치환 용량이 높습니다. 바크는 우리가 서양 난을 심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 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을 이렇게 잘게 빻아서 살균 처리한 건데요. 보수성이 우수하고 양란, 관엽식물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모래나 펄라이트랑 혼용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흙처럼 그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뿌리가 썩고 식물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빨리빨리 빼주고 약간의 수분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크는 양란 심을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훈탄, 톱밥 이런 것들 읽고 가시고요. 광물질 용도가 있습니다. 3번의 광물질 용도도 별표. 자, 버미큘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일반 흙이 아니고 뭔가 고온 처리를 하거나 좀 다른 모양으로 바뀐 흙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버미큘라이트는요, 질석이라는 거를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운 인공 용토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을 가해서 만든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의 한 15분의 1 정도로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통기성과 보수성이 우수하고 염기 치환 용량이 높다. 자, 그리고 펄라이트는요, 우리 진주가 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석을 부숴서 7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이고 병균이나 잡초 씨앗이 없고 배수성, 통기성이 좋다. 네, 하이드로볼은요, 말 그대로 약간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긴 흙이에요. 그래서 점질토를 물을 섞어서 작은 볼을 만들어서 구워낸 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 보조 재료로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행잉 바스켓 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제올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은 알고 가시고요. 마사토는요, 굵은 모래인데 저는 선인장이라든지 다육이를 심을 때 이걸 주로 사용하거든요. 물을 계속 머금고 있는 흙은 선인장과 다육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마사토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장식 토양도 있는데 식물 식재 후에 다 심어놓은 후에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흙 혹은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하이드로볼이나 콩자갈, 색자갈, 수태, 맥반석 등을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혹은 그냥 일반 토양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좀 장식적으로 화분의 위쪽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토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 생육에 좋은 토양의 조건도 있을 텐데요. 물을 언제 주는 건가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얼마만큼 한번 줘야 되나요? 얼만큼 줘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식물들이 가서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다 다르고 온도나 아니면 습도의 그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뭐 2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흙을 주세요 라고 하냐면 이렇게 만져보고 맨 위쪽에 흙과 한 2~3cm 손가락을 넣었을 때 그쪽에 흙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면 물을 흠뻑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려면 식물도 토양 조건에 따라서 물을 주는 조건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적당한 보수력이 또 있어야 되고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좋아야 돼요. 위에 흙은 마른 것 같지만 사실 밑에 배수 구멍이 없다면 밑에 물이 계속 고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수 구멍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을 쭉쭉쭉 머금고 또 밑으로 빼줄 수 있는 배수성이 있어야 되고요. 통기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탱을 해줄 수는 있지만 너무 점토질이 강한 그런 흙을 넣었을 때 아이들이 숨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비력이 좋고 병충해도 없고 토양 산도가 적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식물과 흙이 필요한, 그리고 꼭 사용해야 될 그런 짝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농장이라든지 시장 가셨을 때 꼭 물어보고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블로그에서도 식물을 키우는 방법들, 물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일일이 찾아보시지는 못하더라도 흙과 식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하시면 됩니다. 자, 분화상품 용기는요, 배수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배수구가 없는 것도 또 있어요. 배수구가 없는 화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물들은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줄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줘도 되는 식물, 혹은 위에 분무만 해도 되는 식물 정도를 꼭 알고 배수 구멍에 유물을 가리셔야 됩니다. 자, 화분은요, 뭐 형태별로 동그란 거, 뭐 사각형, 육각형,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재료에 따라서 뭐 토분, 플라스틱 화분, 마블 화분, 돌 화분, 메탈 화분, 고무 화분, 자기 화분, 옹기 화분 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물에 맞게 화기도 고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면 좋고요. 분식물 용기의 조건을 보면 기능적이지만 또 장식적인 부분들도 또 한몫을 하거든요. 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아도 내 눈에 예뻐 보이지 않으면 선택을 잘 하지 않게 돼요. 식물의 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식물을 잘 지지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식물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화분이 작다거나 분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언밸런스한 것들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되고, 이 식물이 어디에 놓일 건지 그 장소와도 어우러지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어디에 심겨야 좋은가, 그 분을 선택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린테리어 해가지고 식물 인테리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뭐 공기 중에서 이 식물이 주는 좋은 그런 영향들도 있지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분을 고르는 것들, 그리고 어떤 식물을 어디에다 둘 건지 이런 것도 잘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식물이 있는데요. 분화상품 종류에 따라서 장식물과 점경물을 사용해서 디자인의 완성도와 상품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용기를 선택하고 심는 그런 부분들은 이 장식물에 대해서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분수나 물레방아 등 수경 요소,
자연 요소, 가공 소재, 동물 조각 등의 형상물이나 구조물 등을 장식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조경을 하시는 분들만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아니고 작은 식물을 키우더라도 분화식물을 판매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화식물 종류와 특성을 보니까요. 관엽식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주로 우리가 보는 잎을 관상하는 식물입니다. 관엽식물. 특별히 잎의 모양을 관찰하게 되는 그런 식물이 뭐 있냐면 뭐 셀렘,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속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잎의 모양이나 색깔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레인보우, 뭐 와네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야자나무류, 뭐 홍콩 야자, 아레카 야자, 테이블 야자, 특이한 그 잎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알로카시아, 베고니아, 뭐 칼라데아, 콜레오스, 뭐 야자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줄기가 관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잎과 꽃이 관상의 대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관엽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0페이지 보니까 난과 식물들도 있는데요. 난을 흙에다 심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난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크에다가 넣어서 심고 고정을 하고 수태와 같이 이제 고정한 재료로 키우는데요. 난과 식물은 동양난과 서양난으로 좀 크게 나누는 편이에요. 동양난은 거의 자생하는 난을 얘기하고 서양난은 열대, 아열대에서 키워지는 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우스에서 많이 키우시죠. 자, 동양난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온대에서 그리고 아열대 원산 원예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개화하는 그런 난 같은 경우 뭐 춘난, 하란, 추란, 뭐 한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보추나 석곡, 나도풍란, 새우난초 뭐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란은요, 열대와 아열대 원산의 난가식물인데 꽃들이 좀 색깔이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향이 좀 더 강한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심피디움, 팔레노프시스, 뭐 온시디움, 반다, 카틀레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중식물로서 이제 반다 같은 경우는 심지 않고도 그냥 거리분처럼 계속 꽃을 또 보실 수 있는 난이에요. 난가식물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가끔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음에 난과식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나도풍란, 새우난초, 팔레놉시스, 군자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정답은 군자란이거든요. 근데 끝에 무슨 난, 무슨 란 이런 게 있으면 다 난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군자란은 난초과 식물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난초과 식물이구나, 뭐 관엽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육식물과 선인장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그런 식물이죠. 우리 옆에 이제 선인장, 만세선인장이 있는데 용신목이에요. 물을 거의 주지 않고 거의 신경 안 쓰고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식물인데 선인장이라든지 다육이는 이 잎이 없고 가시 혹은 가시가 태화되어서 잎이 동글동글하게 수분을 먹고 있는데 만져보면 단단하고 탱글탱글해요. 그런데 다육이만 해도 잎을 만졌을 때 물컹물컹한 듯한 약간 좀 헐렁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면 물을 많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흙을 만져보지 않아도 잎을 만져보고도 이제 물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고요. 다육식물에는요 바위솔, 칼랑코에, 알로에, 꽃기린 등이 있어요. 꽃기린과 칼랑코에가 다육식물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꽃기린은 가시도 있는 것 같고 꽃도 있고 막 키도 많이 크고 하니까 다육식물로 생각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선인장은 다육화된 식물 중에서 잎이 단단하고 좁아져서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기둥선인장, 개발선인장, 뭐 부채선인장, 비모란 등이 있고요. 또 용신목도 마찬가지고요. 만세선인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허브 식물은요. 꽃이나 줄기, 잎, 뿌리 등의 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생활에 필요하게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초본 식물이에요. 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타임, 레몬밤 등이 있는데 뭐 요리할 때 쓰거나 아니면 약 재료로 쓰거나 아니면 향기 치료에 쓴다거나 차로 우려 먹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온실수군초는요, 온실, 실내에서 활동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따뜻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식물들은 거베라, 군자란, 뭐 극락조화, 델피늄, 문주란, 베고니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구근류는요, 잎, 줄기, 뿌리 등이 양분을 저장하면서 뿌리처럼 단단해지고 굵어졌어요. 그걸 구근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봄에 많이 볼 수 있는 튤립, 수선화, 뭐 히아신스, 무스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근류는 나중에 또 알게 되겠지만 추식구근, 춘식구근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자, 우리 그럼 섹션 문제 한번 풀고 가볼게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85페이지 3번에 보니까 원예용 특수 토양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원예용 특수 토양, 거리가 먼 것. 자, 1번 피트머스, 2번 펄라이트, 3번 차르, 4번 버미큘라이트. 특수 토양은 뭔가 열을 가했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했는데 차륵은 그냥 일반 토양이죠. 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뒷장을 넘겨서 한번 분화상품 수명 연장을 위한 환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분화상품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1번 광선, 2번 온도, 3번 에틸렌, 4번 토양. 뭐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3번 에틸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이해 못 하시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쪽에 한번 우리가 CBT 문제 중에서 하나를 한번 더 체크해보고 할게요. 150쪽에 29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배양토와 그 특징의 연결이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런 문제를 풀고요. 바로 뒤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를 빨리 알고 풀어보시는 것들이 좋아요. 29번에 보니까 배양토와 그 특징의 연결이 적당하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아볼게요. 부엽은 뭐라고 했어요? 낙엽이 썩어서 만들어진 그런 흙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성, 보비력은 좋으나 약 알칼리성이다. 네, 부엽토는 산성이에요. 네, 그래서 1번이 틀린데요. 2, 3, 4번은 맞는 정답이니까 그냥 바로 외우면 되겠죠. 배양토와 그 특징이 맞는 거예요. 피트모스는 보수성, 보비력, 염기 취한 능력이 좋다. 네, 맞고요. 버미큘라이트는 규산 화합물이며 모래의 15분의 1 무게이다. 맞죠. 펄라이트는 통기성이 좋으나 염기 취한 용량이 적다. 중성 약 알칼리성으로 삽목 용토에 적합하다. 네, 사실 29번의 문제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쵸? 뭘로 만들어졌다, 뭐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나오지 않아서 염기 취한 용량, 능력이 좋다는 거, 뭐 규산 화합물에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쉬운 문제만 풀다가 이 기출 문제나 CBT 문제로 오시면 읽어본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필기를 풀고 오신 분들 다 수험생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 처음 듣는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 풀어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앞에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론을 풀고 바로 뒤에 기출문제 가셔서 혹은 어플로도 요즘에 문제 많이 풀 수 있죠. 해당되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바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분화상품을 작업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행 작업으로 분갈이 위에서 뿌리 상태 확인하고요. 분갈이 전 수분 공급 상태를 확인하고요. 토양 상태 확인하고 병충해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두고 볼 거는 상관없지만 누군가에게 선물로 나가야 되거나 기르시는 그런 물건이 될 텐데 흙과 수분의 상태, 병충해 입었는지 이런 거 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분화재료 관수라고 했는데요. 관수 형태는 이제 물과 관련된 거죠. 물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건데 지상관수, 점적관수, 저면관수, 엽상관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사 이론을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약간 영어도 많이 섞여져 있고 한자도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관련 과가 아닌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고요. 어른들은 이제 한자를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른들은 영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많아서 힘들어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수 형태 보면은 한자예요.
지상관수는 뿌리 근처에 그냥 흙에다가 물을 주는 거고요. 점적관수는 물방울이 그냥 똑똑똑똑 떨어져서 천천히 흘러나오게 하는 정말 점으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면관수는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생각나는데 엄마가 큰 대야에 물을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부어 놓으시고 화분을 그냥 거기다 담가 놓으셨었어요. 그러면 위에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물이 흙으로 스며들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거든요. 그게 저면 관수입니다. 이거 관수 형태 중에서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저면 관수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엽산 관수는요, 잎이나 가지에 물을 주는 거예요. 뭐 스프레이 하거나 이렇게 호스로 뿌려주거나 하는 것들. 이게 관수 형태 4가지가 있고요. 관수 요령이 있는데 관수 시기나 관수량, 뭐 수질과 수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통 흙의 표면에서 1cm가량 깊이까지 흙이 말라있을 경우에 물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내 관엽은 흙보다는 조금 더 잎사귀에다가 물을 관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스프레이 같은 거 많이 뿌려주시고요. 그럼 얼마만큼 흙에다 물을 줘야 되냐? 그러면 흙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리고 화분 밑으로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수질과 수온은 수돗물 같은 경우는 받아놨다가 위쪽 물을 사용하고요. 수온은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분화 재료 생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분화를 심는 이런 과정에서 식물들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이사하거나 아니면 심겨져서 다른 분으로 옮겨지는 과정들에서 식물들이 상하기도 하고 약간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순화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순화 방법은 있는데요. 광순화 방법이라는 거는 약간 실내 광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 높은 광도에서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거나 비료를 많이 주지 않고 빛을 통해서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분 속에 있으니까 수분과 양분이 부족하죠. 그리고 화분 속에서 뿌리가 마음껏 뻗어나가지 못해서 서로 막 얽혀 있게 돼요. 실내에서 환기가 부족하고 적절히 햇빛이 들지 않으면 생육이 저해되고 병에 걸리기 쉽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식물들도 생명이 있는 존재니까 조금 더 신경 쓰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수분, 공중 습도, 광, 온도, 환기 등을 우리가 87쪽에서 보는데요. 수분 공급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공중 습도,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얘네들이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열대 관엽식물일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의 높은 습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꼭 엽산관수, 잎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광은 너무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 두시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물은 조금 15도에서 18도 정도 좀 선선한 부분에서 관리를 하시고, 밤낮은 온도 차이가 5, 6도 정도가 적당하다 합니다. 환기는 그래도 막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가 있어야지 생육이 좋고 병해충이 발생되는 것을 조금 막아줍니다. 자, 우리 그럼 88쪽에 또 영양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빛, 물, 공중 습도, 온도 이런 거 우리가 다 체크해 봤는데, 그래도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비료에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타민을 따로따로 이렇게 영양제를 흡수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그런 비료가 필요하거든요. 비료의 3요소 같은 경우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별표예요. 흙을 우리가 토양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토양의 그 종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 비료의 3요소, 토양에 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줄 때 물, 습도, 온도, 그 중에서 비료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료의 3요소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질소, 인, 칼륨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질소는 꽃눈 형성 전 발육에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나 잎을 무성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엽색을 진하게 하고 강합성을 촉진하는 데 질소가 꼭 필요하다. 질소는 N으로 표시를 하고요. E는 P로 표시를 하는데 꽃과 열매,
종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종자 비료라고 해요. 종자 비료하면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꽃이나 열매를 보는 그런 관상식물한테는 정말 인이 중요하겠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칼륨은 K로 표시를 하는데요. 식물체 신진대사의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뿌리, 가지, 줄기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기온 변화 및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조금 튼튼하게 체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생육 초기 뿌리 발달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칼륨입니다. 그러면 비료의 3요소를 질소인 칼륨을 봤는데요. 비료의 4요소다. 그러면 거기다가 칼슘을 하나 더 더하고요. 비료의 5요소다. 그러면은 마그네슘을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료의 4요소는 칼슘을 넣었는데 칼슘은 세포막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흙이 너무 산성화되는 걸 막아주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엽록소에서 되게 좀 중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효소를 활성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료도 그러니까 흙만 있고 물만 주면 우리가 식물이 다 살 것 같지만 사실 비료도 적정한 때에 잘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시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은 분식물은 토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화분에 늘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밑거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좀 고형 비료가 적합하고 약간 유기질 비료는 완전히 부족된 것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섞어서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덧거름은 웃거름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 봄, 가을에 이제 성장이 혹은 열매 맺힐 그럴 때쯤에 필요한 사료들을 그 근처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자, 식물체랑 약간 떨어지게 시비한다라고 나왔고요. 옆면 시비 같은 경우는요. 엽은 잎사귀잖아요. 잎사귀에다가 뭐 분무기를 통해서 비료를 뿌려준다거나 액체 비료를 뿌려주신다거나 토양에다 비료를 뿌려줄 수 없을 때에는 옆면 시비가 훨씬 더 빨리 흡수하고 효과가 더 좋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옆면 시비는 잎사귀에다가 비료를 뿌려주는 것, 덧거름은 위에 뿌려주는 것, 밑거름은 흙이랑 섞어서 주는 것. 자, 병충해 관리는 뭐 병충해 종류가 있는데요. 세균, 뭐 바이러스, 곰팡이, 해충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얘를 안 아프게 바꾸는 것들은 좀 어려운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예방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분갈이는요. 보통 연 1회 정도 꽃이 없을 때 약간 휴면이 끝난 후에 생장 직전에 하는데 보통 온대식물은 3, 4월경에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은 5, 6월경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분갈이가 필요한 경우는요. 배수가 좋지 않을 경우에 혹은 뿌리가 심하게 노출된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좁으니까 막 뿌리가 나오거나 비집고 내려오는 거겠죠. 혹은 표면에 잡초나 이끼가 많이 번식할 경우 대체로 심거나 분갈이한 지 1년 정도 지난 경우는 꼭 넉넉한 화분, 식물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셔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 한번 풀고 가볼게요. 2번 5대 비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비료의 3요소, 4요소, 5요소 했으니까 5가지가 다 생각나셔야 돼요. 1번 질소, 2번 칼슘, 3번 철, 4번 마그네슘. 3번 철이겠죠. 철 너무 중요한 건데 비료의 5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분화 상품을 한번 제작해 볼까 해요. 분화 상품의 기초 작업은요. 말 그대로 양토, 배양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심으려고 하는 식물에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흙을 따로 또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관수 도구나 아니면은 화분을 적당한 것으로 고르셔야 되고 잎사귀라든지 줄기가 괜찮은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분화 상품을 디자인할 때는 화분에 배수 구멍이 있으면 배수망을 깔고 맨 밑에는 가장 좀 두껍고 물을 빼줄 수 있는 그런 뭐 숯이나 마사토, 맥반석, 바크 이런 것들을 넣으시고요. 기초 배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분에 맞게 식물이 들어가게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배양토를 넣어서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아까 장식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또 돌멩이들을 혹은 바크, 이끼 이런 거 넣으실 수 있죠. 그래서 혹은 식물만 심어 놓는 게 아니라 위에 장식돌, 장식 토양을 넣었다면 요즘은 액세서리 같은 것도 넣어서 재미난 모양 그렇게 뭐 가드닝처럼 꾸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상품을 만드셨으면 포장하셔야 되는데요. 수명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배송 나가기 전에 물을 주고 물이 빠지고 확인하는 걸 빠지고 정리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을 주고 밑에 포장을 단단하게 하셔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좋은 식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는 식물을 가져와서 식재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똑같이 글씨 리본 문구 출력할 수 있고요. 컴퓨터로 리본 글씨를 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글씨 리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글씨 리본 프로그램은 달필, 로즈앱, 다스 에티켓, 누리 잉크, 리본 마스터 뭐 이런 것들 제가 적어 드렸고요. 포장 재료 및 포장 방법은 말 그대로 포장의 기능에 맞게 잎사귀나 아니면 상품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잘 갖춘 상태로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배송하시는 분이 포장 때문에 배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복잡하게 포장을 해놓거나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잎이 보호되고 상품이 보호되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상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포장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상품 판매 촉진 기능에 중점을 두고 과대 포장이나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화분 받침은요, 뭐 따로 판매하시거나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분이 물이 실내 바닥으로 막 이렇게 화분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화분 받침대를 꼭 물 받침이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양토라든지 뭐 돌멩이, 바크 뭐 이런 자갈 같은 거 이용하고 나면은 지저분한데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분화식물도 도구의 종류나 뭐 공간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구 종류는요, 뭐 꽃가위, 전정가위, 아니면 꽃삽, 분무기, 물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구 및 작업장 정리하는 것들은 종류별로 또 깨끗하게 배치를 해놓고 정리해놓고 흙이나 아니면 돌멩이들 같은 거 무거우니까 막 깊숙한 데다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앞에서 쉽게 꺼냈을 게 배치해 놓으시면 좋은데 지저분하지 않게끔 뭔가 가려놓는다거나 따로 박스를 혹은 그거를 떠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분류된 그런 바스켓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화 폐기물 관리하는 거는요, 가능한 재정리해서 추후에 사용하도록 버리는 것은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 가까이 뭐 그 앞에 그 화단이 있거나 하시면 흙을 조금 정리하거나 그럴 때 좀 편리할 텐데요. 어쨌든 그 꽃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거의 대부분 폐기 쓰레기이거나 일반 쓰레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서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절화 폐기 소재 처리 시 물기를 제거해야 폐기해야 되는 소재는 그랬습니다. 1번 절화 소재, 절엽 소재, 플로랄 폼, 스펀지. 뭐가 있을까요? 플로랄 폼은 사실 항상 물을 머금고 있는 고정 재료인데 사실 얼마만큼 기간이 지나야 이게 완전히 분해되고 흙에서 썩는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분해가 잘 되는 그런 플로랄 폼도 에코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버리시기 전에 물기를 꽉 짜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얘가 썩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꽉 짜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절화상품 포장하는 것, 그리고 토양, 문화상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상품 포장하는 것들은 내가 어떤 상품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누가 받으실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의미,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또 좋은 식물, 분화식물을 가져오셔서 잘 포장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상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계속 연속해서 또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